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눈이 와서 그런가 좀 결석이 있으신 것 같네. 예. 이 손가락은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건? 강철이 선생님 쓰는 거야? 팔이 짧아서 그렇구나. 자. 눈이 뭐 온다고 말을 그렇게 해갔는데 안 믿었었는데 진짜 오네요. 쏟아지네. 자, 오늘 할 때가 어디냐면 정보망부터 할 차례니까요. 199페이지. 거래 정보망은 이제 인터넷 망이에요. 거기다가 물건 올려놓고 다른 부동산에서 또 봐가지고 손님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줄에 있는 것처럼 가로 1번 첫 줄 보면 개업 공인인증사들끼리 정보를 교류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손님이 의뢰인이 199페이지입니다. 일반 손님이 바로 물건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털 중에 보면 일반 소비자들이 막 물건 올리고 직거래 형태로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부동산 사장님만 올릴 수 있는 사이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딱 해줘야 돼요. 지정을 안 받은 것은 이것은 사설정보망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정 안 받은 사이트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쓰는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망은 지정을 받은 사이트는 거의 없어요. 지정을 받은 것은 협회가 운영하는 한방이라는 사이트 거기만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조문에서 나온 요 정보망은 한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협회가 운영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정입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작년 문제도 한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출제됐건 안 됐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정을 받으려고 했을 때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그 지정 요건이 5개예요. 5개인데 지금부터 이제 확인해 보면 200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지정 요건이라고 돼 있죠. 30일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 문제로 출제됐었어요. 근데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두 줄을 밑줄 그으시고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 줄이 포인트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되겠다. 그죠? 우리 이거 자세히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통신사업자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오른쪽 박스에 가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요건이 4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보망 사이트의 회원이 누구죠? 부동산 사장님들이에요. 개공. 그래서 가입이용 신청한 개공의 숫자가 500명 이상 돼야 된다. 이 숫자 물어본 거예요. 이번 시험도. 뭐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맨날 숫자 물어봐요. 그 다음에 2군데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자치도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고 숫자 물어봐요. 셋째 줄 시도별로 30명 이상이 가입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입된 사람이 500명 그 다음에 경기도권에 가입된 사람이 500명 딱 2군데만 가입되어 있는데 합이 1000명이에요. 그럼 지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울하고 경기도니까 2군데 지금 시도에 가입되어 있죠. 근데 최소한 시도별로 몇 명? 500명. 30명. 한 시도에 30명 가입되면 돼요. 전체 숫자는 얼마면 돼요? 500명 이상. 다시 한번 전체 숫자는 500명 이상 가입되면 되고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최소한 2군데 이상의 시도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군데만 가입돼도 된다는 얘기고 시도별로 최소한 3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10,000명이 가입돼 있고요. 경기도에 10명이 가입돼 있어요. 딱 2군데 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는 10명 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몇 명? 30명. 그러니까 요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확보해라. 직원 중에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증 갖고 있는 사람 직원 중에 한 명 이상 확보해라. 그죠? 2번, 3번. 특히 또 3번이 더 중요하죠. 자격증 소유자가 있어야 됩니다. 직원 중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정보망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의 국토유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이다. 그랬는데 컴퓨터 설비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 컴퓨터 설비가 좋아야 돼요. 컴퓨터 설비의 용량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서버 용량이 적으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이용할 때 다운이 돼버리거나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수 회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용할 때 불편이 없을 정도의 서버 용량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설비가 좋을 것. 설비는 구체적으로 용량이다. 용량 주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니까 원래 제일 처음에 부가통신 사업자 돼야 된다는 것까지 치면 총 5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정 절차에 대해서 칠판에서 보고 간단히 넘어갈 텐데 이렇게 지정 요건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정 신청. 그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건데 지정해주는 사람이 국장이에요. 국장. 그러니까 국장한테 지정 신청. 국토유통부 장관. 그러면 국토유통부 장관이 심사해서 지정을 해준다. 요게 지정 처분. 심사 기간은 30일 걸려요. 30일 이내 지정 처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정이 있게 되면 이미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미 된 것이에요. 자, 근데 바로 이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약관인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약관 정보 이용료 거둘 거거든요. 정보 이용료 얼마씩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요. 만약에 정보 이용료 안 내면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보 이용하는 걸 끊어버리겠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게 내부 약관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드는 사람이 사업자가 만들어요. 스스로.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요 승인권자도 누구냐면 국장. 이렇게. 네. 그래서 요게 걸리는 시간이 3개월 내에 승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설치 운영 이렇게 돼요. 설치 운영하신다 이런 식으로. 설치 운영은 이제 지정을 받은 요 날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 1년이란 기간도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은 숫자입니다. 숫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30일보다 약관 승인 받는 것은 그러니까 30일보다 약관을 승인 받는 것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요 중에서도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30일과 3개월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출제하는 사람은 출제하는 내용이 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운영은 1년. 이렇게. 뭐, 큰 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재 가보시면 네모 2번 밑에요. 네모 2번.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고요. 지정 신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정 신청할 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는데 지정 신청할 때요. 여기요. 이때는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를 갖다가 안 냅니다. 이거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가로 1번 지정 신청 그 제목 옆에다가 수수료 X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를 갖춰서 내야 되겠다. 구비서류 이 제출서류인데 이 구비서류가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죠.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정 요건이 중요하듯이 이것도 중요한데 연결돼 있어요. 1번에서는 둘째 줄에 보시면요. 자, 중요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복사본 내는 거예요. 1번의 둘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500명 이상 가입했다고 한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증 복사본을 내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3번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예요? 3번. 원본이에요? 4번이에요? 4번. 직원 중에 그거 있어야 된다며. 자격증 소유자. 그거 복사해서 내는 거예요. 3번의 핵심. 그 다음에 4번은 주된 컴퓨터의 용량이나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 컴퓨터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은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되니까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그 복사해서 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5가지 이렇게. 근데 핵심은 1번하고 3번이 돼요. 3번 2개. 예. 근데 이건 지정요건하고 똑같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구비서류 중요하듯이 지정요건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첫 줄 30일 나왔죠? 30일 내 지정해주라.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 첫 줄 끝부분에 30일 내 검토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30일 기간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뭐라고 불러요? 가로 2번 지정 처분이에요. 제목은 뭐라고 돼 있죠? 지정 및 지정서 교부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정 처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에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받는다. 요거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받는다. 언제까지요? 3개월 내 승인. 이렇게 3개월 요거 물어봐요. 이거 3개월. 그 다음에 가로 4번 드디어 뭐요? 설치 운영. 가로 4번까지 왔죠 지금? 제목만 필요합니다. 자, 하나를 더 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 이 망을 운영하는 사람이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망을 운영할 때 운영하는 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가 3가지가 나와요. 그 매년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아랫부분 20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거래정보 사업자의 운영상 의무라고 네모 1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무가 가로 1번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그으셔야 되는데 사업자는 있잖아요. 정보망을 통해서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이게 망이라고 하면 망을 운영하는 사람은 거래정보 사업자, 운영의 주체는. 근데 여기 지금 여기다가 물건 올리면서 이용하는 사람은 부동산 사장님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건 올리고 물건 가서 검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가 3가지가 나온다. 개공이 의뢰한 물건만 여기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 아닌 사람들, 소비자, 의뢰인들이 부탁한 물건을 올려주면 망의 틀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중요합니다. 개공 아닌 사람의 물건을 올려주면 안 돼. 개공 아닌 사람, 그걸 이외의자, 이렇게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보시면 가로 2번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다만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다르게 공개하면 걸려요. 또 법 위반이에요. 그대로 올려줘야 돼요. 가로 3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차별 두면 안 돼. 어떤 부동산 사장님이 올린 정보는 잘 보이는 페이지에 올라가고 어떤 사장님이 올린 물건 정보는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지에 올려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부동산 사장님을 차별하면 안 돼. 근데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좀 돌려가지고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사람만 잘 보이는 페이지에 나오도록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돌리면.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차별을 둬서 한쪽 사장님만 잘 이렇게 광고되도록 해서는 또 안 된다. 이런 취지가 가로 3번. 다시 한번 사업자는요. 사업자는 누가 준 정보만 올려라. 개공. 그럼 개공 아닌 사람이 이외의자가 준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고 또 올릴 때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 정보지만 그것을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되죠. 또 공개할 때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차별을 두면 안 되죠.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무가 돼서 이걸 어기면 있잖아요. 요걸 써두셔야 됩니다. 요걸 어기면 어떻게 되냐. 위반했을 때는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고 아까 지정받았다는 걸 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처벌에 요걸 적어두셔야 돼.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적는 게 좋냐면 20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네모 1번에 아까 읽었던 데 보면 사업자의 운영상 의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그 왼쪽에다가 여기 저는 오른쪽에 썼습니다만 왼쪽에다 화살 표시하셔가지고 위반하면 지정 취소.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다. 이것을 왼쪽에 이렇게 칸이 하나 더 있죠. 조그만 칸이. 예, 거기다 이렇게 써두시고. 우리 교재 이게 없어서 쓴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큰 별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올 때마다 이거 처벌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재 뒤에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별표 크게 하셔야 돼요. 여기. 매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요. 빠짐없이. 한 짐은. 네. 어떤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정보망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십니다. 교재는 212페이지. 212페이지 가십니다.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가 지금 원래 7가지밖에 없었다가 이번에 7개가 늘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총 14가지. 예,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금지행위는 해서는 안 될 행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금지행위도 이렇게 또 한 문제 나와요. 근데 다른 거하고 걸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봤던 요 정보망도 한 문제 출제돼요. 예, 근데 아까 지정 요건 중요했고, 뭐 30일이냐 3개월이냐 중요했고, 사업자의 의무 중요했고,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가 있냐면 올해 시험에 나올 때 2문제가 나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지정 취소. 사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공부를 좀 해두신 뒤에 나중에 시험 다가갔을 때 그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넘어간 겁니다. 금지행위가 자 지금 보시면 14가지가 되는데 요거 실제 나오는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막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읽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주로 제목 위주로 보시되 좀 내용이 있는 게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2가지. 그 2가지만 조금 좀 자세히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머지는 그냥 조문 끝. 예. 자, 먼저 일단 제목에서 보시면 왼쪽 페이지 제목을 보세요. 금지행위인데 누구의 금지행위라고 큰 제목에 나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중개보조원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종사자한테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 사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등자가 있어서 그래요. 등자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등 이렇게. 그거 하나 아셔야 되겠고 214페이지 가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짧게 봅니다. 자, 214페이지 가시면 네모 1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파란색으로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개 대상물에 동그라미 치시고 중개 대상물은 뭐가 있죠? 제목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중개 대상물은 부동산이잖아요. 토지나 건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매매를 업이다. 매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매 업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업은 반복적으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샀다 팔고 샀다 팔고. 그러니까 한 번 사가지고 팔았다. 그것 갖고는 법에 걸리는 게 아닌데 직업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개해주는 부동산상님은 중개를 해줘야 되는 게 본분인데 샀다 팔고 하면서 이제 이득을 추구한다면 질서를 깨트린다 이거죠. 뭐 제가 정확한 지식은 아닌데 지금 그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 고객을 관리하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직원은 자기는 거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증권 거래를 못하고 관리만 해주는 걸로 돼 있죠. 하면 뭐 법 위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진짜 그럴까 싶기도 해요. 아니 자기 이름으로 못해 가족 이름으로도 못하나요? 그렇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도 중개해주는 사장님이 부동산 시장에서 샀다 팔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만 해라? 소개만 해라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 부동산 사장님이 아주 골동품에 대해서 아주 안목이 있어. 그래서 취미가 뭐냐? 맨날 그 중고 그런데 그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괜찮은 물건을 고르는 게 취미면서 어떻게 보면은 부업이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인사동 골목 가서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 중에 괜찮다 싶은 걸 돈 주고 사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진짜 이게 뭐 무슨 문화재급이다 이렇게 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누가 나타났을 때.
이게 어떤 거다 하는 걸 입증을 해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이 그거 하고 있어.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도 하시는데 골동품 맨날 보러 다니고 그거 팔아갖고 돈도 좀 짭짤하게 챙기고 막 그래. 금지행위예요? 아니요. 직업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샀다 팔고 하는 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네모 2번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것도 제목만 필요해요. 읽어보면 파란색으로 된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오른쪽 페이지 왔어요 지금.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 사람에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그 뜻이요. 자기 명의를 이용했다 이거죠. 이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조문만 그대로 나왔어요. 조문이 무슨 뜻인지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돼요. 중개 브로커를 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사무실에 딱 앉아 있는데 처음에 오픈했기 때문에 매물도 없어요. 지금 접수받은 게. 그러면 사실은 누가 와서 물건 찾아도 소개시킬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이 지긋하신 분이 사무실 와가지고 자기가 왕년에 부동산 시장에서 그냥 한가닥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말이라고 하면 그냥 다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람이나 물건을 댈 테니까 혹시 여기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좀 떼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중개 브로커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개 브로커를 써가지고 활동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개 브로커가 등록이 안 돼 있겠죠. 이건 마치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 사무장을 쓰는데 진짜 사무장이 아니고 명함만 사무장으로 파주고 사건 물어오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수임을 맡게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떼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브로커죠 일종의.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취지입니다. 자 이해만 하셨으면 돼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 아니 우리 이제 사회에서 만났습니다만 한 20년 가까이 된 저희 또 아는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났는데 딱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명함에 사무장이에요. 무슨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더라고. 그래서 저 사건이 있으면 자기한테 뭐 이렇게 의뢰하래요. 그러면 자기가 그 변호사한테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얼마 이렇게 떼서 받기로 한 모양이라. 그래서 저한테도 좀 떼줄 테니까 무슨 사건 같은 거 있으면 좀 한번 소개시켜 보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자, 뭐 소송할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자, 이번에 216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3번에요. 216페이지 왔습니다. 지금 쏜살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천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게 교재를 갖다가 그냥 확 줄여갖고 한 100페이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읽지 마세요. 읽으면 늪에 빠져. 늪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갖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시간 낭비만 돼요. 절대 읽지 마셔야 돼. 자,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수업을 많이 들으셔야 돼. 수업을. 얘기를. 자, 216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3번에 제목 두 줄 있죠.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렇게 나왔죠. 32조 그에 따른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서 뭐요? 금품을 받는 행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 같습니까? 지금 읽은 것 중에서 뭘 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단어 뭐 같아요? 지금 읽은 것 중에서 금품 초과? 네.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고르라면 초과입니다. 초과. 많이 받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하나 더 고르면 받는이에요. 받는. 많이 받는 게 금쟁이. 뭘 많이 받았을 때 법에 걸린다고 써져 있냐면 그 앞쪽에 보면 중개보수하고 뭐가 돼 있어요? 실비를 많이 받으면 걸린다고 써진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읽은 거 제목에서 초과 앞쪽에 중개보수하고 실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복비를 많이 받았을 때 걸린다 이런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 중개보수나 실비는 법정 한도가 있어요. 법정 상한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넘겨서 받으면 걸려. 적게 받은 거 뭐라고 안 그래요? 안 받았어. 왜 이렇게 착하게 사냐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시비를 안 거는데 많이 받았을 때 걸리는 거다 이 말이지. 초과. 단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핵심은 딱 그 내용 나오는 게 딱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것 중에 분양 대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분양 대행은 이게 중개가 아니거든요. 상가를 분양 대행한다, 신축 빌라를 분양 대행해 준다. 이것은 중개가 아니고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는 거야. 이거 하게 되면 분양 대행료를 받을 수 있어. 한 채당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이 분양 대행료는 복비가 아니라 이거지. 이게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 대행료는 요게 없어. 한도가 없기 때문에 한 채당 500을 챙기든 1000만 원을 챙기든 안 걸려요. 이렇게 된다고. 예. 이런 게 부동산 컨설팅도 그래요. 컨설팅료. 컨설팅 자체가 중개가 아니잖아요. 예. 상담을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업권. 그 식당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권리금 1억을 주고 식당을 인수받게 만들었어. 근데 이것은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중개 대상문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영업권을 사고팔게 만들어줬어. 중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고 그랬을 때 그건 복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중개활동 아닌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요게 없기 때문에 많이 챙겨도 안 걸린다. 이런 게 첫 번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재에서는 217페이지 오셔서 동그라미 5번을 보셔야 돼. 위에 동그라미 5번 찾아가시고 217페이지. 예. 적으실 내용 별로 없는데 217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서 셋째 줄 보면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관리 대행이나 상가의 분양 대행을 수행하고 받은 보수 여기까지 끊으시고 요것은 중개 보수가 아니단 말입니다. 요것도 그 다음에 상가 권리금의 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대가의 경우라면 요 권리금을 갖다가 중간에서 중개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중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해주고 얼마를 챙기든 어떻게 해요?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게 셋째 줄까지 아니 다섯째 줄까지요. 보수 초과 수수 적용사항이 아니다. 어렵게 써놨네. 금쟁이 아니라고요. 여기 하나 중요한 거. 자, 두 번째는 아까 그 조문 다시 오시면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이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중개했을 때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부동산을 중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고요.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래서 갑은 이거 중개해주고 팔아주고서 중개 보수를 갖다가 이렇게 100만 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갑이라는 부동산 사장님이 사례비 명목으로 300을 더 받으신 거예요. 수고했다고 해서 수고비 명목으로 300 더 받고 광고한다고 하면서 뒤로 챙긴 돈이 또 300만 원 더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초과 보수가 돼서 처벌되느냐 이거죠. 명목상 중개 보수 받은 것은 딱 100만 원이어서 한도를 딱 지켜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명목으로 챙긴 것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되겠다.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지. 따로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별도지 이렇게 생각하면 법정 한도를 정해놓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응? 그럼 뭐 왜 정해놔? 다 빠져나가는데. 응? 그래서 합치는 거다가 두 번째 포인트. 어떤 명목으로 챙긴 돈이든 간에 그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빵원인데 사례비로 300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처벌되는 거예요. 초과보수 형사처벌입니다.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명목으로 받은 이것만 가지고 초과다 아니다를 따지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도 다 친다. 특히 여기서 보면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고 그림을 한 장 받았다. 그림 50만 원짜리를. 그럼 요것도 뭐예요? 초과보수. 응? 요거 두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왼쪽 다시 오셔서 가로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그으셔야 돼. 지금 왼쪽 페이지 왔습니다. 다시 아까 왼쪽으로 중개보수 이외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뒤에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이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는 때는 위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도 같이 친다 얘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 세 번째 포인트 받아야 금쟁입니다. 받아야. 그러니까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받았을 때 걸리는 거야. 그런데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지금 300만 원 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아직 입금이 안 됐어. 300만 원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사장님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그럼 금쟁인가요? 아니다. 언제 금쟁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받았을 때 금쟁이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조르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졸랐더니 이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이 상태에서는 금쟁이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에요. 언제 금쟁이가 된다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받았을 때 금쟁이다 이렇게. 만약에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돌려줘서 나중에 막 구청에 잃는다고 그러니까 놀래갖고 200만 원 돌려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금쟁이 저지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돌려준 것은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바뀌질 않아요. 금쟁이인데 돌려줬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때 이제 감안을 하겠지. 관청에서. 그건 있어도 금쟁이 저지른 게 없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보면 이게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당좌 수표로 보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좌 수표가 30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수표로는 300만 원짜리 받은 거지. 그런데 이거 나중에 은행에 가서 지급 청구했더니 은행에서 지급 거절이 됐어요. 잔고가 부족하대요. 이게 부도잖아, 부도. 부도 났어요. 그러면 이때는 금쟁이 저지른 거냐 이 말이지. 우리 판례는 그래도 금쟁이다. 현실적으로 한 푼도 못 챙겼어요. 근데 요게 당좌수표 요 받았을 때 이 자체가 30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부도 나서 한 푼도 못 챙겼다고 해도 받았다 돌려준 거하고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금쟁이에 해당한다고 판례는 보는 거죠. 판례는.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방금 전에 밑줄 긋은 거 밑에 가면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서 둘째 줄에 따옴표가 돼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에 뭘 받았어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가 그것이 사후에 부도 처리되거나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경우에도 금쟁이에 해당된다. 지금 밑줄 그었죠 지금? 왜 못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봤던 동그라미 1번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그러니까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까지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거기가 금쟁이다. 당좌수표를 아시면 돼. 당좌수표. 핵심적 단어는 당좌수표. 당좌수표 나오면 무조건 금쟁이요. 예, 거기 밑줄 긋고. 됐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217페이지. 자, 이게 우리가 진도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바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안 보이시지만 밑에서는 팍 이러고. 근데 지금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공법이나 민법이나 학교로는 어떻게 진도를 맞춘대요? 우리 중개사법은 양이 좀 적은데도 이런데. 예. 신기합니다. 그 선생님들 진도 맞추는 거 신기해. 예. 자, 네모 4번에 보면 제목만 딱 보고 가시면 됩니다. 예. 파란색으로 된 거.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예?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갖다가 사실은 하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부동산님들이 거짓말로 속이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린벨트에서 막 풀릴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런 계획도 없는데 그 땅 그린벨트 지역 내 땅 사러 온 사람한테 지금 사야 된다고 이거 곧 풀릴 거라고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런 계획도 확정된 게 없는데 그러면 판단을 잘못하게 만든 거. 그죠? 예. 그러면 금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부동산 소개하는 분 입장에서 마음을 사게 만드는 마음 들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의 과장되거나 또는 좀 이렇게 좋은 식으로 얘기해야지. 이 물건 사봤자 뭐 별거 없어. 그런데 누가 사요? 좋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라는 게 참 애매하다고 이게. 응? 애매한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일단 어떻게 거짓말했다, 속였다, 뭐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다 금쟁이로 이러면 하시면 되고. 근데 시험에 일단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게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이제 둘째 놈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야, 아빠가 너 점집 가서 이 사주를 보니까 너 진짜 앞으로 크게 부자 된대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둘째 놈이 새벽 2시까지 공부해요. 그날만. 근데 그때 그 동기부여가 되잖아. 너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거야.
점집 가서 점 본 적 없어요. 이게 바로 판단을 그렇지 하는. 그래가지고 공부에 소질이 있는 걸로 착각하라고. 자, 넘어가십니다. 이번에 쭉 넘어가서 나머지 볼 거 없어요. 자, 219페이지 가시면 네모 5번 갑니다. 또 네모 5번 가보시면 관계법령에서 이거 제목에서 딱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관계법령에서 이거 좀 어려워요. 글귀가.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이렇게 돼 있죠. 금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금지된 이렇게.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에 할 때 증서에 동그라미 치셔야 된다고. 증서 등에 두 군데 동그라미 쳤죠 지금. 이렇게 이제 끊어서 이해를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중개 동그라미, 그죠? 이것도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좀 까다로워서 좀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를 업, 여기도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네 군데를 동그라미 치셨어요. 그러면 잠깐 이해해보면 간단해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증서입니다. 증서. 그런데 금지 증서예요. 이렇게. 뭐가 금지되어 있는가 법에 따라서 그 앞쪽에 보니까 양도하고 알선. 근데 본질이 양도입니다. 양도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알선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 금지라는 게 본질이고 못 팔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중개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증서가 뭔지 모르셔도 괜찮아. 그죠? 아직까지는. 하여간 양도 금지니까 중개하지면 안 되고 한번 팔아먹는 게 금지니까 샀다 팔고 이게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지 마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금지 증서가 뭐냐 그랬을 때 가장 와닿기 쉬운 게 청약통장이에요. 청약통장. 저 분양받는 통장. 그 청약통장. 그것을 주택법에서는 사고팔기 못하게 돼 있어요. 형사처벌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딱지. 철거민 딱지. 그러니까 무허가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를 딱 철거시킬 때 살 곳이 없다 하니 서울시에서 이번에 어디 분양하니까 거기에 분양을 넣어봐라. 그러면 너 우선적으로 분양받게 해줄게. 그런 딱지 있죠. 철거시키는 대신에 뭐야? 딱지를 하나씩 주면서 내보내잖아요. 그런 철거민 딱지 같은 건 뭐야? 양도 금지입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그런 딱지 중개해주면 안 되고 딱지를 샀다 팔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딱지 얘기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딱지치기 했던 그 딱지가 생각나는데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는 그 딱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얼마 모았다 가지고 되게 막 예.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이렇게. 이 딱지는 이런 양도 금지 증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밑줄 그을 텐데 여러분 밑에 가시면 가로 2번이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읽어보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아래쪽에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는 뭐가 있냐. 입주자 저축 증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 청약 예금 통장, 청약 저축 통장, 주택 상환 사채,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게 딱지예요.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이게 이름은 좀 달라도 다 비슷한 취지예요. 건물 철거 확인서. 그 다음에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이 다 철거민 딱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서 이번에 221페이지입니다. 다른 거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민법이나 뭐 학개론 공법 공부할 때 그거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양이 적은 편이니까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점수를 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221페이지 가보시면 네모 6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접 거래 또는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좀 내용이 많습니다. 얘기 좀 많은데 그래도 뭐 간단합니다. 자, 여기는 어떤 취지냐면요. 직접 거래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제 운영하고 또는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물건을 내놨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물건이 뭐 괜찮아. 이건 싸게 나왔거나 뭐 그런 거야. 이건 잡기만 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거야. 그래서 B가 요 물건 내놓은 사람한테 제가 사면 안 될까요? 해서 매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에 나온 물건을 사장님이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직접 거래가 돼서 처벌받습니다. 이게 직접 거래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처벌받아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못하게 하는 이유 아시겠죠? 중개해 주는 것이 직업인 사람인데 가게에 나온 물건을 자기가 직접 잡았다 팔고 이렇게 되면 아까 봤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업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왜요? 요것은 자기 가게에 나온 물건이니까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형량이 이게 더 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질서를 흐트러뜨린다 이 말이지. 만약 이걸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부동산 가서 물건 내놓으면 안 돼. 다 먹혀.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돈 갖고 다 잡어. 그러면 부동산 사무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셔서 사무실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런 물건이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잡아야 되지. 그래야 여기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중개 보수 가지고 막 모아서 돈도 벌지만 그래가지고는 큰 부자가 되기 힘든데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 잡아가지고 이득을 남기면 그게 크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많이들 하실 건데 시험 볼 때까지는 어떻게? 금쟁이다. 시험 끝나면 막 하는 거.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이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요새 지금 사는 사람이 없는데 싸게라도 팔아주세요. 그러면 살 사람이 있을라나 모르겠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러면 제가 싸게 잡아. 그래가지고 아니면 아내 명의로 잡은데 그죠? 이 사람이 아내인지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금액에도 팔아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기 직접 거래인데 여기 밑에 있는 직원들도 다 적용됩니다. 보조원도 잡으면 그러니까 의뢰인 물건을 거래하면 걸리는 거예요. 자, 근데 핵심이 뭐냐? 핵심이 A가 직접 오지는 않고 C라는 사람을 대신 보냈고 대신 온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약서 쓸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도는 거예요. 대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 대리인하고. 그래도 대리인과 계약을 해도 그 효과는, 법적 효과는 본인한테 이제 귀속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렇게 하나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직접 거래. 요 매매도 뭐예요? 직접 거래. 계약서 쓴 상대방만 지금 앞에 보이는 사람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직접 거래다. 요게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예요. 판례. 좀 이따 밑줄 그어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쪽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자, D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세방 좀 구합시다 그랬더니 B라는 개업공인회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D한테 전세를 놓은 거예요. D도 만족해요. 그래도 금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얻으러 온 손님한테 부동산 사장님이 갖고 있는 아파트나 이 부동산을 요렇게 계약을 했다는 것은 똑같아요. 의뢰인과 뭐예요? 직접 거래한 거야. 이것도 처벌받는 거야. 여기만 처벌받아. 여기는 처벌 안 돼요. 여기 직접 거래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여기서 괜찮은 물건 예를 들어서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또 후려쳐가지고 샀어. 예를 들어 9억에 돈 벌었다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처벌받습니다. 근데 요 후려쳐서 자기가 매입한 요 부동산은 소유권이 요 B한테 소유권이 넘어올 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해가지고 지금 등기까지 넘어왔다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고 이 사람. 네. 요게 진짜 우리 법 배우면서 되게 이상한 거야. 하지마 하면 처벌받아. 형사처벌이야. 그러고 딱 취득하니까 말이야. 그건 너 거야. 이게 되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공법과 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처벌하는 것은 공법 영역의 얘기예요. 그리고 뚝 잘라갖고 사법 영역에서는 뭐예요? 영역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거 너 거야. 소유권.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비교 형량이란 말을 하죠. 이거 이득 얻어갖고 내가 얻을 이득하고 깜빵 가서 얻을 불이익하고 딱 비교해서 이게 더 크다면 한번 갔다 와야지. 그런 취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출제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걸로 하면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은 아니다. 이런 거 배우셨나요 혹시? 그거하고 맞닿아 있어. 단속 규정이니까 처벌은 받지. 근데 이 사법상 효력은 유효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지금도 저는 잊어먹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이 그런 거야. 교수님이 무허가 건물, 무허가 음식점을 하는 데가 있다는 거야. 무허가 음식점. 거기 가서 너가 김치찌개를 먹었어. 그러면 그 사람 무허가 지금 식당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겠죠. 관청으로부터 뭐 제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 이거 무허가니까 그럼 너는 김치찌개 값 안 주냐 그러는 거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무허가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 둘이 사법상 계약한 것은 오케이 유효. 그러니까 김치찌개 값 주셔야지. 안 주면 어떻게? 경찰서 가자고 그럴 수 있잖아. 그건 줘야지 그건. 그런 예를 대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밑줄 글 부분이 222페이지 가보십니다. 222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접 별표 치셔야 되거든요. 맨날 나오는 거예요. 직접 거래 상대방으로서 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소유자의 거래를 대리하는 자나 거래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어떻게 해요? 포함된다. 수임인은 일처리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리는 너 가서 도장 찍고 와 이런 게 대리인이고요. 수임인은 범위가 더 넓어. 너 대신 가서, 나 대신 가서 너가 계약 내용을 정하고 그 정하는 것은 이제 다 맡겨온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내 대신 가서 일하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임인이 더 이제 재량이 넓다고 보시면 되고 대리는 뭐예요? 너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확 찍고 와. 뭐 그런 정도로 좁혀서 주는 거예요. 대리권은. 자, 어쨌든 포함된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설명드리기 전에 칠판에서 보십니다. 동그라미 5번은 뭐냐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은 부동산을 어떻게 거래하지? 직접 거래하지 말래며. 매매업도 하지 말래며. 어떻게 거래하느냐? 그랬을 때 자, 부동산 사장님은 다른 부동산 사장님을 끼고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B라는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의뢰가 들어간 물건인데 이 사장님이 C라고 하는 또 다른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건을 소개해서 부동산 사장님이지만 이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면 이 매매계약은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A는 요 C 부동산 사장님의 손님이 아니야. A는 B 부동산 사장님의 손님이에요. 의뢰가 이렇게 들어갔죠. 의뢰.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의뢰받은 적이 없죠. 직접거래 중요한 징표는 의뢰받은 물건에 의뢰받은 거에 대해서 의뢰인과 했다는 게 직접거래예요. 의뢰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의뢰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부동산을 끼면 괜찮다. 이렇게 끼면 괜찮다. 그러면 안 걸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괜찮은 거 잡고 싶으시면 다른 부동산을 끼고 하십시오. 이게 판례 입장이야. 자, 밑줄 그어봐요. 동그라미 5번. 지금 동그라미 5번 별표.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할 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화해서 거래했을 경우에는 직접 거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중간에 다른 부동산을 끼면 된다. 이런 얘기고. 오른쪽에 보면 쌍방대리도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보고 쉴 텐데 쌍방대리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지. 쌍방대리는 원래 중개 모습은 이런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물건 내놨어요. 갑이에요. 의뢰입니다. 팔아주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을이 이제 부동산 사장님입니다. 이렇게 팔아주쇼.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 물건에 대해서 보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오니까 병한테 물건을 소개해가지고 둘이 요렇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와가지고 물건을 찾았던 거죠. 그러면 이게 의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B도 구해주세요. 팔아주세요. 그 중간에서 연결시켜 준 거지. 중개. 둘이 도장 찍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의뢰 활동은 사장님의 활동은 중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의뢰 받아가지고 의뢰 받아갖고 연결시켜 주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쌍방대리는 뭐냐? 쌍방대리는 여기 보니까
갑이 을한테 자기가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전세를 놓고 싶다. 근데 미국에 몇 개월 동안 가 있을 거니까 내가 그 동안에 전세 계약하라고 하려고 입국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가 있는 동안에 당신한테 대리권을 줄 테니까 당신이 내 대신 전세 계약을 좀 체결해 주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걸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탁을 2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전세 놔주세요. 내 대신 계약해 주세요. 이쪽 사람도 와가지고 그러는 거지. 전세방 구해주세요 하면서 이 사람도 바쁘대. 지방 출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장님 믿으니까 저 대신 전세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라고 대리권을 줘버린다. 양쪽이 다 대리권을 준다는 얘기는 둘 다 계약서 쓸 때는 안 오겠다는 얘기죠. 그럼 혼자서 계약서를 쓰게 되죠. 그러면 계약 내용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계약 내용이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한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견제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쌍방대리는 그래서 못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쌍방대리가 행복한 일이에요. 앞에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잖아요. 행복한 건데 손님들이 피해 볼 수 있으니 하지 마쇼. 그냥 쌍방대리는 금지. 근데 현실은 이렇게 이제 보면 이 사람은 대리권을 주는 게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지방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계약할 때. 그러면 대리권을 주진 않아.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은 미국에서 귀국할 상황이 아니고 또 오랜 단골입니다. 갑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을이 갑을 편들어서 평하고 이렇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전부 다 직접 오시라 그러면 어떻게 전세 계약을 다 하겠어요. 그렇죠? 대리권 준다면 일단 한쪽만 대리권을 주니까 견제할 사람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걸 일방대리라고 그러고 시험은 일방대리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다른 사람과 뭐 계약을 했다. 대리권을 받아갖고 사장님이 소공이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때는 일방대리고 금지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 다 안 왔을 때가 금지행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은 가로 3번 제목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3번 가시면 그러나 나온 거 있죠. 개업 공인인증사 등이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말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죠. 그 첫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일방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셋째 줄 끝에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다. 둘째 줄은 읽으시면 안 됩니다. 골치 아픕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자,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